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글은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BMW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그렇게는 못합니다. 시스템이 감당 못하죠. 그런데 지금 구글, BMW, 그리고 영국 NHS까지 글로벌 그룹들이 한국을 따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비효율 국가의 압축 성장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 에밀리 윌슨입니다. 몇 달 전 연구실에서 열린 내부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은 생각보다 큰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주제는 한국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동료들은 하나같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에밀리, 한국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한 나라야. 지속 가능성은 없어. 저 역시 그런 시선에 동의했기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성장률 곡선은 가파르지만 그 내부는 비효율과 과잉 노동으로 가득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숫자 너머에 있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중 BBC 경제 담당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윌슨 교수님, 한국의 속도 중심 경제를 분석해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현지 출장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이건 거절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비효율의 아이콘이라 여겨졌던 한국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국 전날 마틴 교수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에 가봐도 달라질 건 없을걸.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을 믿어야지. 저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니까요. 히드로 공항에서 서울행 항공편을 기다리며 저는 가방 속에 넣어둔 한국 관련 리포트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평균 노동시간 세계 1위, 야근 문화, 낮은 휴식 비율, 어느 것 하나 선진국 기준에 맞는 수치는 없었죠. 하지만 이런 나라가 어떻게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지털 산업까지 모두 석권하고 있는 걸까요? 비행기 안에서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교차했어요. 한국인은 정말 조급한 민족일까? 속도는 비효율과 동의어인가? 아니면 생존 방식인가? 항공기 조명이 꺼졌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지금까지의 모든 가설을 깨트릴 각오로. 12시간 뒤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제 고정관념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입국장은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탑승구를 나서자 전광판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가 흐르고 있었고 동선은 화살표로 명확히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이라면 이 절차에만 30분은 걸릴 텐데 한국에서는 단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 정보를 불러오고 질문은 두세 마디에 불과했죠. 안내 요원은 제게 웃으며 방향을 알려주었고 제 손엔 곧 입국 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벌써 끝난 건가요? 저는 당황한 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 전광판에는 이미 제 비행기 편명의 가방이 컨베이어 벨트에 도착했다는 안내가 떠 있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아마도 이제 막 화물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중일 겁니다. 그런데 컨베이어 앞에 다다르자마자 제 캐리어가 정확히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가 도착할 시간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았죠. 택시 승강장으로 향할 때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영국에선 줄을 서고 기다리는 시간이 기본이지만 여기는 줄도 짧고 택시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제 영어를 정확히 알아듣고 목적지를 재확인한 뒤
친절하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택시는 곧장 도심으로 향했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도로 위의 차량은 빠르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운전은 거칠지 않았고 신호에 맞춰 정지하고 출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프론트 데스크엔 종이도 필기도구도 없었습니다. 태블릿으로 체크인 절차를 마치고 직원이 준비된 카드키를 건넸습니다. 전자서명과 확인까지 모두 합쳐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국 같으면 서류 작성과 확인만으로도 10분은 좋게 소요됐을 겁니다. 방에 들어와 짐을 풀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단 몇 시간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이 제가 그동안 한국은 비효율적이다라고 단정지었던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빠른가? 그리고 어떻게 이토록 정확할 수 있는 걸까? 영국에서는 속도는 곧 실수를 의미했고 빠름은 조급함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의 첫날은 그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시스템의 설계, 정보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빠름을 전제로 만들어진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빠름 속엔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조급함이 아니라 정제된 속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껏 너무 느리게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조식을 대충 마친 뒤 서울의 대중교통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는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 일이 많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속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들의 일상적 이동 수단부터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 지하철 앱을 설치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실시간 도착 정보, 환승 경로, 출구 위치까지 모두 안내되어 있었고 예상 도착 시간은 초 단위로 제시됐습니다. 이건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라 정밀한 시스템 같았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다다르자 미리 줄을 선 사람들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티머니 카드라 불리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는 순간 문이 열렸고 개찰구를 빠져나가자 열차가 도착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정해진 위치에 멈춰섰고 사람들이 내린 뒤 자연스럽게 탑승이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먼저 밀치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말없이 줄을 서고 조용히 타고 정해진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탑승 후 저는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절반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절반은 조용히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자신의 하차 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움직임은 유기적이었고 혼란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출근 인파에 섞여 5번 출구로 빠져나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사람의 흐름에 맞춰 상하가 분리돼 있었고 출입문마다 안내 요원이 움직임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한편의 거대한 오케스트라 안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파트를 완벽히 수행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는 음악, 그것이 바로 서울 지하철의 풍경이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는 출근길에 지하철이 멈추는 일이 종종 있었고 열차 간격이 510분 차이 나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플랫폼에는 불평하는 사람들, 밀치는 사람들, 지연에 짜증을 내는 모습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빠르지만 조용했고 촘촘하지만 여유로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의 박세준 교수와 만나기로 한 일정이 있었기에 저는 강남에서 다시 2호선을 타고 관악구로 이동했습니다. 열차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확히 도착했고 역마다 표시된 환승 안내는 외국인인 저조차도 혼란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저는 자신도 모르게 수첩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만 시끄럽지 않다. 질서 속의 속도. 이건 훈련된 문화다. 그리고 그 문화는 단지 교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 눈빛, 거리에서의 반응 속도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세준 교수를 만나 연구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오늘 지하철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휘자 없이 연주하는 교향악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소란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우리는 혼란스럽게 빠른 것이 아니라 조율된 속도를 추구합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된 리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제 아내 리사도 합류했습니다. 영국 시카고 메모리얼 병원에서 간호사로 20년 넘게 일해온 리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큰 호기심을 갖고 있었죠. 그녀가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어 했던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 미리 예약을 잡아둔 상태였고 안내 메일에는 필요한 절차가 차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통역 담당 간호사가 우리를 맞았고 별다른 대기 없이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리사는 일반 건강검진과 함께 소화기 계통 정밀 검사를 요청했는데 담당 전문의는 유창한 영어로 충분히 설명한 뒤 추가 검사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리사는 놀란 표정으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영국이었다면 검사 예약까지 몇 주는 걸렸을 텐데 여기선 당일에 가능하대.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내시경 검사는 순차적으로 이어졌고 검사 결과는 클라우드 기반 의료 포털에 바로 연동되었습니다. 모든 결과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설명은 종합진료실에서 한 번에 이뤄졌습니다. 리사는 검진 후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눈가를 손으로 가렸습니다.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 윌슨 할아버지 기억나지? 담낭 제거 수술이 필요했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잖아. 그분, 결국 몇 주 전에 돌아가셨어. 그 말에 제 가슴도 저릿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장면이었습니다. 고령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경제적 이유로 미뤄지고 때로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현실. 리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선 모든 게 사람 중심이야. 시스템이 환자를 보호하고 있어. 의사도 간호사도 행정도 전부 한 팀이야.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걸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내부는 조용했고 환자들의 이동은 효율적이었으며 의료진은 분주하면서도 차분했습니다. 빠름은 여기에서도 존재했지만 그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속도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외국인 환자 비중도 상당했고 의사들은 영어에 능통했으며 의료 통역 코디네이터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모두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다. 영국 NHS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곳에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진료가 끝난 뒤 우리는 병원 옆 카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리사는 커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의료진이 싸우지 않아. 시스템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환자는 절박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가 단순히 돈을 더 쓰기 때문이 아니라 속도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극대화한 결과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리사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시스템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한 충격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기술이나 장비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나라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빠름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속도가 생명을 구한다. 병원에서의 감정적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유형의 속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세준 교수는 제게 말했죠. 서울의 정제된 속도를 봤다면 판교에 가셔야 합니다. 거긴 한국의 미래가 자라는 곳이에요. 판교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첨단 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은 물론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이곳에 밀집해 있었죠. 제가 방문한 곳은 퓨처웍스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젊은 CEO 서지원 대표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으로 실리콘밸리에서의 경력을 접고 한국에 돌아와 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제가 예상했던 스타트업의 분주한 분위기 대신 조용하고 집중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소파에 앉거나 스탠딩 데스크 앞에서 업무에 몰입하고 있었고 정해진 좌석도 눈치도 없었습니다. 서지원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속도가 본능이에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빠르게 일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마트하게 빠르다는 철학을 추구해요. 그녀는 회사의 주간 업무 계획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6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산성 지표는 동종업계 평균보다 30% 이상 높았고 직원 만족도도 90%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일하지만 더 빠르게 쉰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유지하는 속도의 비결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는 조급함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 속도 속에서 지치지는 않나요? 서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 세대는 속도 생존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정의해요. 속도는 선택이에요. 어떤 일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최근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토타입 개발부터 피드백 반영, 재배포까지의 사이클은 불과 10일. 미국이라면 6주는 걸릴 프로세스를 이들은 2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엔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빨리 실패하고 똑똑하게 배워라. 그 문장은 실리콘밸리보다 이곳에서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직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직원은 말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빨리빨리가 삶의 철칙이었죠. 우리는 그걸 계승하면서도 방식은 바꿨어요. 속도는 이제 도구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죠. 그 말이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속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재정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 리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빠르지만 더 지치지 않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 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방향일 거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제 연구의 결정적인 문장이 되었습니다. 서울 체류 마지막 날, 저는 박세준 교수의 제안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소규모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속도 문화와 지속 가능성.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발표를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연장에 도착하자 학생들과 교수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 첫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급한 나라가 아닙니다. 청중의 표정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하며 공항에서 경험한 입국 심사부터 지하철의 정밀한 흐름, IT 기업의 신속한 실행력,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속도, 그리고 스타트업의 창의적 혁신까지 제가 목격한 모든 사례를 시간 순서대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 나라를 연구할 때 속도를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속도는 이 나라가 선택한 생존 전략이며 그것이 곧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속도는 곧 성공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도는 방향 없는 질주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것을 정확하게 조율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속도가 한국의 무기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세준 교수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교수님의 변화, 저희에게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 나라를 분석할 때 저는 데이터를 신뢰했고 그 데이터는 한국을 과로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속도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발표 후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함께 일하던 리처드 맥컬리 교수에게 보낼 메일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늘 한국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들은 단기 성과에만 집중해. 체계도 철학도 없어. 저는 조심스럽게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내 말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긴 쉽지 않지만 나는 이곳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한국은 단순한 빠름을 넘어선 속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 그들은 느리지 않지만 그만큼 정확하고 유연해. 우리는 이제 그들을 다시 봐야 해. 이 문장을 보내기까지 수많은 이론과 자존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젠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확신이었으니까요. 메일을 보낸 뒤 저는 서울 시내를 한 번 더 걸었습니다. 한강 주변에는 밤늦게까지 조깅을 하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서 정확히 도착하는 노선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예약을 진행하는 택시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소란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는 단순한 국가 정책이나 기술 시스템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사회 전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체득한 집단의 리듬이자 DNA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다시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출국장을 향해 걸어가며 저는 처음 입국했을 때 느꼈던 충격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단지 빠르다고만 느꼈던 풍경이 이제는 정확하다, 배려, 깊다, 효율적이다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속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설계된 문화였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간 혼자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었죠.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열면 자동으로 한국의 지하철 노선이 머릿속에 펼쳐지고 병원에서 눈물 흘리던 아내의 얼굴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속도가 만든 결과 그 뒤에 숨은 문화, 시스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BBC의 다큐멘터리 제작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한국 출장 내용으로 방송을 제작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세계에 한국을 보여줘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작팀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속도 구조를 모방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 BMW는 최근 한국식 프로토타이핑 시스템을 내부 개발 구조에 도입했습니다. 예전엔 모든 과정을 서류로 통제하고 최종 승인 후 실행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실행 후 개선이라는 한국식 빠른 테스트 구조가 적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메타 같은 테크 대기업은
한국개발 조직의 소규모 스프린트 방식을 인수한 뒤 생산성 증가를 경험했다고 보고했고, 일부 기업은 엔지니어들을 아예 서울 오피스로 순환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의외의 사례는 영국 NHS에서 나왔습니다. 팬데믹 이후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분석한 NHS는 한국의 동선 추적 방식과 검사센터 모델을 내부 보고서에 반영했고, 디지털 접수와 신속한 트리아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 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문화산업에서도 한국의 속도가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BBC의 문화 담당 기자는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기획에서 방영까지 불과 6개월이면 끝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속도에선 분명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 속도를 관리하는 나라라는 걸요. 기술과 문화, 교육과 의료까지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빠름을 이끌고 있었고, 그 결과는 이제 전 세계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다시 강의에 섰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저는 슬라이드를 띄우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 단지 압축 성장에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속도를 전략으로 전환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면으로 서울의 야경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빛나는 도시, 촘촘한 교통망, 숨가쁘게 돌아가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유와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날 강의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렇지.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야. 그리고 저는 다시 수첩을 꺼내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속도는 조급함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다. 옥스퍼드로 돌아온 뒤에도 제 머릿속엔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서울의 의료 시스템, 판교의 혁신 기업들, 그리고 지하철의 정제된 질서까지. 하지만 이 모든 걸 단지 문화적 특성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가 전략이자 세계가 주목해야 할 경제적 모델이라는 확신이 점점 깊어졌죠. 며칠 후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한국 출장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송 제작을 진행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작팀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속도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 사례는 독일의 BMW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서류 기반 승인 시스템을 고수하던 이 기업은 최근 내부 개발 과정에 한국식 빠른 테스트, 빠른 피드백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초기 개발 속도는 2배로 빨라졌고 시장 반응을 반영한 반복 설계 주기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메타,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한국의 개발 조직이 사용하는 소규모 집중 스프린트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R&D 센터에서 근무한 엔지니어들이 한국형 속도 문화를 실리콘밸리로 다시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수출이 아닌 속도 사고방식까지 수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인상적인 사례는 영국 NHS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전면 분석한 NHS는 동선 추적, 신속 검사센터 운영, 디지털 접수 프로세스를 자국 시스템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 대병원에서 느꼈던 바로 그 구조가 이제는 런던의 병원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참조가 아니라 시스템 재설계 수준의 전환이었습니다. 문화산업에서도
이런 흐름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BBC 문화 담당 국장의 분석은 이랬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기획부터 방영까지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영국은 평균 18개월이 걸리죠. 우리는 한국의 속도 기반 제작 시스템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빨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수정하고 빠르게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제된 속도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무리한 날, 저는 BBC 제작진과 함께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프로듀서 마크는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한국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속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나라를 처음 봤어요. 그들은 빠르되 조용했고 정교했고 무엇보다 인간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저 자신에게도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속도라는 개념을 얼마나 오해해왔는지를 절감하는 순간이었죠. 유럽에서는 빠름은 종종 조급함이나 위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빠름은 하나의 정제된 문화였고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다듬어온 사회적 합의였던 것입니다. 런던에 돌아온 후 저는 BBC 본사에서 열린 내부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의실엔 기자들, PD들, 국제뉴스 부서 간부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파일을 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력으로 앞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곧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정말 미래에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며칠 뒤 BBC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 방영되었고 SNS를 통해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한 시청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속도를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한국을 보며 다시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곧 제 연구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옥스퍼드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저는 속도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마지막 장에 저는 한국의 지하철 노선도와 함께 이런 문장을 띄웠습니다. 속도는 철학이다. 한국은 그것을 실현해낸 최초의 국가다. 발표가 끝난 후 독일 하이델베르크대의 한 교수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느림의 미학을 이야기했지만 당신 덕분에 속도의 윤리를 처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옥상에서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빨랐다.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제된 속도로 조용히 세계를 앞서고 있었다. 그 문장은 제 연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따라 배워야 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레터는 해외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편의 편지 같은 이야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전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